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 우리 76조 비과세 말씀드렸고요. 자, 이번에 분리과세가 있습니다. 분리과세 적으세요. 2019년도부터 적용하는 거죠. 그래서 작년까지는 비과세 대상이었다가 올해부터 분리과세로 바뀌는 게 바로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이죠. 소규모 주택임대소득. 그래서 2018년 이전까지만 해도 얘가 뭐였다가 비과세 대상이었던 것이 올해 2019년부터 뭐로 바뀌는 거죠?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 거죠. 과세. 다만 과세 대상으로 바뀌는데 이 과세 방식은 두 가지 중에 선택하는 거죠. 뭐 14% 분리과세와 그냥 종합과세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은 2019년 올해부터는 뭐 14% 분리과세와 뭐 종합과세 둘 중에 하나를 뭐 한다? 선택해서 과세한다. 적용받을 수 있다. 그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우리 소규모가 얼마를 말하냐 요걸 꼭 기억해 두셔야죠. 즉 소규모는 1년 동안 즉 해당 과세 기간 동안 소득세는 무슨 세? 기간세. 그래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1월 1일부터 12월 30일 1년 동안에 총수익 금액이 이걸 빼면 또 그렇죠. 주택 건물, 주거용 건물 즉 주택을 뭐해서 임대를 해서 받은 총수익 금액이 자 얼마죠 여러분? 2천만 원 이하죠. 2천만 원 이하인 걸 말한다. 2천만 원 이하. 이거 꼭 기억해 두셔야죠. 그러니까 얘는 월 200을 못 버는 거죠. 그죠? 월 200을 벌으면은 12개월이니까 2,400이 나오는데 얘는 얼마니까? 2천만이니까 월 200을 못 버는 거죠. 그럼 이렇게 큰 금액이니까 적은 금액이니까 우리 비과세에서 과세로 바꾸는데 뭐와 14% 분리과세와 뭐 종합과세 둘 중에 어떻게 하라? 선택할 수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 요 주택 임대소득은 사업소득이죠? 사업소득은 아까 우리 금융소득인 이자 배당소득 또는 다른 사업소득 또는 다른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과 뭐야 되는데 합산해서 과세해야 되는 건데 분리과세 그 합산하라 합산하지 마라. 합산하지 말고 요 임대소득만 따로 끄집어내서 얘는 몇 프로 때리라는 얘기라면 14% 때려라 그 얘기죠. 그래서 얘는 사업소득,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이라는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지만 2천만 원 이하일 때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요것만 요 2천만 원 이하 소득만 따로 분리해서 몇 프로 과세하라 그러면 14%로 과세하라니 14%. 그런데 14% 분리과세인데 또는 뭐 할 수 있다고 그러면 종합과세. 그럼 여러분이 이거를 왜 그런지 좀 이해하셔야 되죠. 그는 왜 그러죠, 여러분? 우리 소득세 세율의 특징 때문에 그런 거죠. 세율의 특징. 자, 우리 소득세 세율은 최저 몇 프로부터 여러분? 최저 몇 프로부터? 6%부터 출발했죠. 아직 여기까지 들어가지 않았나, 공부? 그래서 최저 6%, 그 다음에 15%, 그 다음에 24%, 그 다음에 38%, 그 다음에 40%, 그리고 마지막 42%. 그래서 6%부터 출발해서 몇 프로까지? 42%까지 몇 단계죠, 여러분? 7단계 초과 누진세로 과세하는 거죠. 즉 얘는 과세 표준의 구간이 커지면 커져서 세율이 점점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높아지는 거죠. 그럼 요거를 한번 그림을 그려본다면 과세 표준과 세율을 그림으로 그려본다면 자 1단계 얼마까지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을 줘야하냐? 6% 세율을 줘야 합니다. 6%. 자 그래서 과표 10,000원이다 봅시다. 자, 그리고 이게 1단계고요. 2단계는 1,200을 초과해서 4,6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를 때리냐? 15% 세를 줍니다. 15%.
그리고 4,600을 초과해서 이제 8,800부터 이제 몇 프로냐? 24%가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세율이 몇 프로까지 올라간다고? 42%. 근데 여기서 속이면 주택은 얼마라 했죠, 여러분? 속이면 주택이 임대소득 속이면 얼마? 그럼 제로부터 출발해서 얼마까지? 2천만 원까지는 몇 프로세를 적용한다고 여러분? 14%. 그럼 15%보다는 낮죠? 14%. 그런데 문제는 얼마까지는 1,200만 원까지 세율을 종합과세하면 몇 프로예요, 여러분? 6%세를 적용받는 거죠. 그러니까 1,200만 원일 때 종합과세를 선택하면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분리과세는 몇 프로가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면? 분리과세 선택하면 몇 프로가 되는 거고? 14%. 그럼 오히려 세부담이 커져 줄어들어? 커지죠. 자, 나는 무조건 2천만 원 이하니까 14% 분리과세 하겠다 그랬어. 그럼 분리과세하면 몇 프로 적용하는 거 무조건 전체 돼서 14% 적용한단 말이야, 14%. 근데 문제는 1,200만 원까지 0으로부터 출발해서 1,200만 원 1단계는 세율이 누진세율 구간에서 몇 프로 세율을 적용한다고 여러분? 6% 세율을 적용한다고. 그러니까 무슨 세율을 적용하면 14% 분리과세 선택하면 오히려 세부담이 커져 줄어들어? 커지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1,200만 원 이하 할 때는 1,200만 원 이하 할 때는 이때는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선택한다는 얘기야? 종합과세 선택한다는 얘기죠. 종합과세를 선택하게 되면 1,200만 원까지 몇 프로 적용하니까 6% 세율 적용받는 거죠. 그래서 결론 2천만 원 이하인 소규모 주택 임대소득은 14% 분리과세, 종합과세 둘 중에 어떤 거 하는데? 선택한데 얼마 초과면 1,200을 초과하면 어디로 갈 수 있는 거고 14% 분리과세로 가는 거고 얼마 이하면 1,200만 원일 때는 뭘 선택함으로써 종합과세를 선택하면서 몇 프로 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결론은 이거는 세액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과세표이 나오면은 이걸 분리과세할 때 세액을 계산해 봐야 되고 종합과세할 때 세액을 비교해서 둘 중에 어떤 쪽으로 유도해야 되는가? 적은 쪽으로. 그래서 기본적으로 과표가 얼마 이하면 과표가 얼마 이하가 나면 1,200만 원 이하가 나면 일단은 뭐가 유리하다? 분리과세가 유리하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종합과세가 유리하다. 종합과세가 유리한 이유는 1,200만 원까지는 몇 프로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6%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 1,200을 초과하면 이제는 몇 프로 세율 적용받는 거예요, 여러분? 14%, 15% 가는 거죠? 15% 가니까 이때는 뭘 선택하는 게 유리한가? 분리과세 선택하는 게 유리한 거죠. 그죠? 1,200을 초과부터 몇 프로 세율 적용받아? 15%잖아, 누진세율 구간은. 그러니까 이때는 종합과세 선택하지 않고 뭘 선택하는가? 분리과세. 그럼 분리과세는 15%보다 그래도 낮은 몇 프로 적용받을 수 있어? 14% 낮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 둘 중에 어떤 걸로 선택하면 되는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 세금이 적게 나오는 거 선택하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여기까지 좀 봐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분리과세에 신설된 게 있죠? 이 경우 사업자가 모일 때는 공동사업자이죠. 저 임대사업을 한 사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때 그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주택 임대 수익 금액의 합계액을 자 밑줄 뭘로? 손익분배 비율입니다. 지분 비율이 아닙니다. 지분 비율하고 손익분배 비율은 다른 겁니다. 지분 비율은 투자 비율을 말하는 거고 손익분배 비율은 당사자 간에 합의해서 얼마씩 나눠 먹자 그렇게 말하는 거기 때문에 손익분배 비율에서 공동사업자에게 분배한 금액을 가지고 2천만 원 이하냐 아니냐를 따져봐라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냥 누르만 보시고요. 주택의 개념 볼까요? 자, 이때 비과세 대상이 되는 주택은 거기 써져 있네요.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합니다. 밑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맞죠. 다만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 그랬어. 그래서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뭐죠, 여러분? 사업을 위한 주거용이 뭐야? 뭐 콘도미니엄, 펜션 이런 것도 일시적 주거용이지만 그건 사업용이죠. 알잖아, 우리 콘도미니엄 뭐 한번 빌려서 가야 될 거 아니야, 휴가. 그것도 시험 학교 있을 때 가는 거죠. 떨어지면 휴가고 나버리고 없어. 저 어두운 곳에서 사람이 되고 싶다 외쳐야 됩니다. 여러분 아직 표정을 보면 아직 살아 있습니다. 뭐 표정도 아직은 맑고요.
네, 여러분 이제 긴장하셔야죠. 이제 벌써 이제 7월입니다. 6월 다 돼가고요. 여러분 시험 공부를 하는 이상 꼭 붙으셔야죠. 자, 좋습니다. 그래서 상시 주거에 사용하는 건물을 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동그라미 3번 주택수 계산 별표는 칩시다. 이것도 가끔가다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죠. 자, 1주택 여부를 따질 때, 즉 우리 주택을 몇 개 갖고 있는 사람? 하나 갖고 있는 사람이 그걸 임대했다. 그러면 그건 뭐다? 비과세. 이때 1주택이냐 2주택이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자, 시험에 잘 나오는 거 밑줄 다가구 주택이죠. 밑줄 다가구 주택. 그럼 다가구 주택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건축법상 단독주택이야 공동주택이야? 단독주택. 그래서 결론 밑줄 원칙 뭐야? 한 개의 주택. 이게 원칙입니다. 근데 혹시라도 예외적으로 구분 등기가 되어 있다. 그때는 각각을 하나의 주택을 본다. 근데 기본적으로 다가구 주택은 구분 등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신경 쓰지 마세요. 이거는 만약의 경우를 쓴 거예요. 만약의 경우 그렇다면 그 얘기고. 자, 밑줄 공동소유주택이죠. 공동소유주택. 자, 이때는 밑줄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합니다. 지분이 가장 큰 자. 자, 그럼 요거 잠깐 한번 보죠. 세법에 의해서 어려운데요. 자, 여기 A주택을 여러분 A주택 하나를 갑과 을이 60%와 40%로 뭐하고 있다 여러분? 공동 소유하고 있다 봅시다. 그러면 이때에 요 A주택을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지금 그 얘기입니다. 누구의 주택으로 볼 거냐? 그럼 이때 부동산 임대사업소득에서는 누구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 여러분? 거기 써져 있죠. 뭐 지분이 가장 큰 자. 그러니까 누구의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갑의 주택으로 보는 거고 을은 주택으로 본다 안 본다? 안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게 종합부동산세나 뭐에서는 양도소득세에서는 누구의 주택을 보는 거죠? 공동세라 각자의 주택을 봅니다. 각자. 그러니까 갑도 1주택, 을도 1주택으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 하나의 공동소유주택인데 부동산 임대소득세 판정과 종합부동산세의 양도소득세 판정 기준이 다르다라는 것 좀 한 번 정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게 됩니다. 본인과 배우자 밑줄치기가 부부죠. 부부 각자가 하나씩 갖고 있는 거죠. 훌륭한 부부죠. 부부도 이런 부부가 되는데 저희 집 부부는 그냥 둘 다 없어요. 그래서 부부 각자가 하나씩 갖고 있답니다. 자, 볼까요? 여기 부부 갑을이 갑은 A주택을 가지고 있고요. 을은 B주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A주택에서 우리 온 가족이 거주하고 있고요. 을이 갖고 있는 B주택을 뭘 줬어요? 임대를 줘갖고 뭘 받았어요? 월세 받았네요. 자, 그럼 여기서 과세대상 소득은 뭐죠? 요거죠? 그럼 얘를 과세를 할 거냐 비과세 할 거냐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 1주택의 임대는 뭐죠 여러분? 비과세. 자, 항상 소득세는 소득자별, 납세 먼저 개인별이죠. 그러면 갑은 갑대로, 을은 을대로 과세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소득세법상 납세는 누굽니까? 갑, 을 각자가 되는 겁니다. 갑을 각자가. 근데 갑은 지금 뭐 하고 있고 거주하고 있으니까 소득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나 을은 갖고 있는 주택을 뭐 했으니까 임대소득 발생했죠. 그래서 을은 몇 주택? 1주택, 갑도 몇 주택? 1주택. 자, 이때에 요 을의 임대주택에 대한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에 주택수 계산할 때는 이게 누구라면 부부라면 주택수 계산할 때는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합산하세요 그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을은 몇 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야? 2주택으로 보라는 얘기죠. 따라서 요 임대소득에서는 비과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그 얘기죠. 여러분 이런 사례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실무 나가면 여러분 이렇게 설명해 주셔야 됩니다. 다른 사람한테. 그러면 얘 을이 비과세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러분? 응? 네, 이혼하면 되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혼하면 됩니다.
뭐 이혼이라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고요? 남이 되는 거죠. 또 남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는가? 저는 솔직히 제가 노래를 잘 부르면은 이거 좀 여러분 앞에서 노래를 참 멋들어지게 한번 좀 부르고 싶으면서 혼인과 이혼의 세법상 관계를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 예.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되고 남이 되고,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는 거고? 이혼. 또 남이란 글자에 점 하나 지으면 뭐가 되는가? 이게 바로 혼인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세법상 바로 이혼과 혼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이혼이냐 혼이냐서 뭐 갖고 결정하는가? 점 하나죠. 멋지지 않아? 님이란 글자에 점 하나 찍으니 남이 되고, 남이란 글자에 점 하나 지으니 뭐가 되고? 님이 되고. 이게 세법상 뭐다? 이혼과 혼이죠. 문제는 우리 세법에서 우리 이혼을 했더라도 이게 사실상 이혼한 거로 볼 수 없다. 무슨 이혼으로 보는가 여러분? 위장 이혼으로 보는 거죠. 자, 그럴 때는 우리 세법이 달라지죠. 자, 어쨌거나 여러분, 부부 각자가 주택을 소유할 때는 이때 주택수를 계산하면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 합산하세요. 몇 주택을 보라는 얘기 여러분? 2주택. 비과세 받는 방법 뭐다 여러분? 이혼. 이때 이혼은 사실상 이혼이냐? 위장 이혼이냐? 위장 이혼. 그러나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 이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실제 이혼이 될 수도 있어. 그럼 이제 어디 나오는가? 사랑과 전쟁이 나오는가? 저 실제 사랑과 전쟁에서 이 드라마가 나왔었죠, 한번. 갑자기 남편이 와갖고 아저씨가 우리 지금 세금을 비과세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 이혼해야 한다. 근데 오해하지 마라. 진짜 이혼이 아니라 뭐다? 위장 이혼하는 거다. 그래서 빨리 우리 이혼하자 해갖고 법원에 가서 합의했죠. 이혼했죠. 근데 그 이혼 도장 찍은 다음부터 이제 안 들어와, 아저씨가.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아저씨 찾으러 갔더니 아저씨 어디 갔대? 신혼여행 갔다 그러죠. 와, 네. 꽤 지금 사랑과 전쟁. 저는 여러분들 그거 자주 보라고 권하고 싶어요. 국민 드라마죠. 그거 보시면 여러분 민법에 해박한 지식사입니다. 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양가로 4번 맨 밑에 부동산 임대소득의 과세 방법 별표 2개. 이제 여기부터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기서 안 넣길 바라는데, 자, 우리 지금부터 이제 뭐 한다? 소득세 계산하자 그입니다. 소득세 계산하자. 얼마 되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의 계산이죠.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계산해 보자는 얘기죠. 네. 응? 76, 77이 없다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 일단은 좀 빠졌나 어떻게 거기에? 재본하는 건지 빠졌나 보네요.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보시고요. 좀 하나 달라고 그랬어요. 다른 거 달라고, 교체해 달라고 하든지. 자, 그래서 부동산 임대 소득 금액 계산 별표 2개 좀 표시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 사업 소득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는 얘기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언제까지? 12월 31일 동안 무슨 금액에서? 총 수익 금액에서 뭘 뺀 거다 그랬죠, 여러분? 필요 경비를 뺀 겁니다. 그랬죠, 여러분? 이게 소득 금액 계산 구조입니다, 기본. 그래서 일단 여러분 아시다시피 총 수익 금액에서 뭐를 뺀 거다고요? 필요 경비를 뺀 겁니다. 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몇 년 동안에? 1년 동안에 받은 금액에서 필요금을 뺀 거죠. 그러면 이때 부동산 임대로 인한 총수익 금액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죠. 4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첫째 뭐죠? 임대료입니다. 소위 말하는 뭐죠, 여러분? 월세죠. 둘째가 뭐죠, 여러분? 간주 임대료죠. 자, 세 번째가 바로 뭐죠? 관리비 받은 거. 관리비를 받은 게 있다. 관리비죠. 그 다음에 보험을 받았다. 보험금을 받았다. 보험 차익이죠. 이거는 비정상적인 거죠. 그래서 정상적으로 발생하는 건 요 3가지죠. 근데 저는 여러분 요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하나 이해를 해 두셔야 되겠죠. 자, 우리 한번 요거 보죠. 부동산을
자, 전세를 계약을 했을 때와 전세 계약과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죠. 일대 전세권과 임대차에 대한 법률적 관점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어디서 배우시는 거고요? 민법, 또 실무는 중개법 이런 데서 배우시는 거고요. 우리 세법에서는 이제 이 대가에 따른 과세 여부는 우리가 세법에서 과세하는 거죠. 그럼 아시다시피 부동산에 대한 전세 계약을 맺었을 때 대가는 뭣밖에 없죠, 여러분? 전세금을 뭘 받아? 전세금을 받는 거죠. 자, 임대차 계약을 맺었을 때 대가는 뭐죠, 여러분? 임대 보증금과 뭐로? 월세 등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아시다시피 이 대가 중에서 임대업자가 자기 거로 먹는 건, 임대업자가 먹는 건 뭐예요, 여러분? 월세. 이게 바로 임대사업자의 뭐가 되는 거죠? 수입이 되는 거죠, 수입. 이거 다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문제는 이게 문제가 아니죠. 뭐가 문제, 여러분? 전세금과 보증금이 문제죠. 전세금과 보증금은 임대업자의 수입이에요? 아니잖아. 여러분 아시다시피 전세금이나 보증금은 전세 기간이 끝나거나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목적물, 임차 목적물, 전세 목적물 받으면 그 조건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임대업자의 수입이 아니라 잠시 보관하고 있는 예수금이죠. 그래서 얘는 임대업자의 수입이 아니라 여러분? 부채죠, 부채. 예수금입니다. 예수금. 잠시 임대 기간 동안, 전세 기간 동안 맡아서 보관하고 있다가 해당 기간이 어떻게 되면 종료가 되면 목적물을 받는 조건으로 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전세금과 보증금은 수입이다, 수입이 아니다? 수입이 아닙니다. 부채입니다. 부채. 그러면 갑자기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똑같은 부동산인데, 똑같은 한 개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하나의 부동산인데도 불구하고, 뭐에 따라서? 계약의 형태에 따라서, 무슨 계약이면? 전세 계약이면 과세 대상 소득인 수입이 있고 없고, 전혀 없죠. 다 뭘 받았으니까? 전세금을 받았으니까. 그다음 무슨 계약을 맺었으면? 임대차 계약을 맺으면 뭐와? 보증금과 뭐로 나눠지는가? 월세. 근데 이때 이 월세도 보증금이 크면은, 월세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줄어드는 거죠. 거꾸로 보증금이 어떻게 하면 줄어들면 월세가 어떻게 되는가? 커지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 전세계약이면 임대업자의 과세대상 소득이 아예 없고, 임대차 계약을 맺었더라도 보증금과 월세의 관계에 따라서 금액이 달라지는 거죠.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잖아. 그러니까 똑같은 하나의 부동산도 이렇게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과세 형평상의 문제가 발생하죠. 형평상. 어떤 애는, 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이 계세요. 하여튼 저만 보면 뭘 물어보고 싶은 분들이 이렇게 생겨요. 샘솟아. 그래서 다른 학원에서도 제가 이렇게 가는데, 저를 보니까, 어머머, 교수님, 잠깐 뭐 하나 물어보려고 그래요. 나는 어디 가는데? 한시 가는데, 쉬는 시간인데. 그럼 자기만 급해요, 자기만. 그래서 교수님, 뭐 하나 물어보려는데, 예, 그럼 말씀하시죠. 제가요, 그 전까지 주택 임대주도 한 번도 세금을 낸 적이 없어요. 그래. 예, 그런데요. 근데 갑자기 최근 2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대. 왜 그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 전에 뭐 했는데요? 그제요? 그전 전세 줬죠. 예, 전세 줬죠. 그럼 전세를 줬으니까 뭐만 받았어? 그러니까 과세된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요즘 같은 금리 구조하에서는, 전세를 주는 것보다는 뭐가 더 유리해요? 월세 계약 유리하죠. 왜요? 지금은 금리가 저금리죠. 저금리 상태에서 뭘 받아봐야?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봐야 운용수익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는 거죠. 옛날 고금리 때는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아서도 이거를 은행에다 예금만 해도 뭐가 나와? 고금리의 이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월세에 대응되는 뭐가 나왔는데? 이자가 나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이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다 예금하지 않았더라도 다른 부동산을 취득하는 재원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전세금 받아갖고 내가 2억을 받았어. 그럼 2억 받은 전세금을 은행에다 예금하지 말고 다른 주택을 사는 거죠. 뭘 받으면서? 대출 받으면서.
왜? 3억짜리다 4억짜리 되면 2억 갖고 못 사잖아. 그럼 4억짜리 주택을 내가 전세금 얼마 주면서 2억 주면서 전세 받은 2억을 주죠? 그리고 은행에서 뭘 받아? 대출 1억 받죠. 그리고 그걸 다시 또 뭘 주죠? 전세 주죠. 그럼 주택 하나 사는 거죠. 그럼 또 주택 산 금액을 가지고 다시 뭘 줘? 전세. 그럼 전세금과 다시 은행 담보 받아서 대출 받고 그걸 또 다시 전세 주는 거죠. 그래서 주택 200채, 250채 갭 투자하는 사람들 다 이런 방식이죠. 근데 그거는 금리가 상승할 때 얘기고 금리가 뭐하면 하락하면 이때는 문제가 생겼죠. 자, 그래서 나는 이제 전세 계약을 포기하고 이제 뭘로 갔어? 임대차익에서. 그래서 종전에 뭘 주다가 전세 주다 임대차익을 전환하면 뭐가 발생해? 월세. 그러니까 과세대상 소득이 발생하는 거니까 소득세 내야 되는 문제죠. 그래서 이렇게 대부분 소득세를 안 내던 임대사업자가 내는 경우로 바뀌는 경우가 바로 이런 경우죠. 그럼 어쨌거나 전세금과 보증금은 과세대상 소득인 수입이 다 아니다.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건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달라지니까 이 네가 받은 뭐를 전세금이나 뭐를 보증금을 은행에다가 뭐 했다가 가정하면 예금을 했다라고 가정하면 뭐가 나와? 대응으로 이자가 나오죠. 이자. 그러면 요 이자를 뭐로 봐서 월세로 봐서 과세를 하겠습니다라는 게 바로 뭐 여러분 간주임대료죠. 그래서 결론 시험은 간주임대료가 나옵니다. 임대료냐 월세만 체킹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선세분이 있다. 그럼 선세분은 월수 계산하면 되는 거죠. 선세분이 뭐야 여러분? 미리 받은 거 1년치 받는 거. 제가 아는 공인중개사는요 예전에 강남 이태원에서 한남동 이태원에서 저기 뭡니까 주한미군 장교를 대상으로 임대업을 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주한미군 장교를 대상으로 해서 임대를 했더니나 뭐를 받습니까? 월세 1년치 한 번에 받습니다. 월세 1년치 한 번에 받고 그걸 끝나는 거야. 뭐 정기요금, 수도요금 그런 거 내 안 내? 안 내. 제가 신혼집에 바로 2층 집이 주한미군 장교가 들어오는데 위스키들은 그냥 금요일 저녁부터 죽습니다. 하여튼 금요일 저녁부터 얘들 이제 저기 뭐니까 공휴일이니까 그냥 그렇게 파티를 합니다. 쥐뿔 가진 것도 없는 것들이 그냥 파티한다고 지 친구들 불러놓고 그냥 하여튼 금요일 저녁에 환장합니다. 시끄러갖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유색인종이 분 있죠. 시커먼 사람들. 밤에 보면 죽습니다, 여러분. 응. 골목길에 그냥 이분들 보면요 눈하고 뭐만 보여? 이빨만 보입니다.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냥 가끔 이렇게 나가다 보면 쑥 들어오면, 그럴 때가 있어요. 뭐, 놀라가고. 그래서 이분들 특징은 재밌어요. 미군 장교를 대상으로, 이 민군들 대상으로 임대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한 1년치 뭘 받고, 월세 받고 끝이야. 1년치 받고. 그러다 기분 좋게 이분 뭐, 복귀 발령 나면 가는 거죠? 그거 줘, 안 줘? 안 줍니다. 그래서 뭐 1년치 받은 2개월만 본국으로 발령났다. 그럼 우리 쌤 몰라. 난 몰라. 그러는 거죠. 죄송합니다. 별로 반응이 없네요. 그래서 요 평택, 한남동 이런 데서 자주 일어난 일이죠. 그럼 요거 선세본 딱 한 번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고요. 2019년도죠. 자, 9월 1일 날에 9월 1일 날에 1년치를 받았습니다. 몇 년치? 1년치 받았습니다. 그럼 9월 1일부터 다음 년도 언제까지 되는 거예요, 여러분? 8월 말까지 되겠나요? 1년치니까. 그러면 이때에 1년치를 받기는 언제 다 받았다고요? 2018년 9월 1일에 다 받았다고요. 그럼 이때 2018년 9월 1일에 이 받은 1년치가 다 2018년도 소득이냐 그 얘기야.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미리 받으면은 어떡하라? 뭐 해라? 월수 계산하라. 그래서 몇 년치니까 12개월 중에서 금년도 2018년도 몇 개월이야? 자, 손을 듭니다. 들어. 그래서 9, 10, 11, 12 몇 개월치? 4개월치 확인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손가락 드는 거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정확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12개월치 받은 것 중에서 몇 개월치만? 4개월치만 몇 년도 소득을 보는 거고요. 2018년도 소득을 보는 거고 나머지 몇 개월치는
8개월치는 몇 년도 서두로 보라는 얘기야? 2019년도 서두로 보라. 이게 바로 선세분입니다. 이해하셨죠? 이걸로 끝이면 돼. 근데 문제는 뭐예요? 간주임대죠.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간주 임대료가 시험에 나오면 간주 임대료가 뭐냐라는 걸 묻지는 않습니다. 간주 임대료가 뭐라는 걸 알고 있고요. 이렇게 물어보죠. 이게 주택일 때의 간주 임대료와 주택을 제외한 간일 때의 간주 임대료 물어보죠. 그러면 이게 뭐이면 주택이면 원칙 간주 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자,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별표 3개짜리, 별표 2개짜리. 요즘 시험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면 이게 뭐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다. 그러면 원칙 소득세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과세를 안 하는 게 원칙입니다. 왜? 주택에 대해서 임차 들어온 분은 일반적으로 보니까 서민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임대인한테 세금을 때리면 그게 누구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어? 임차인한테 전가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게 모이면 주택일 때는 원칙 간주임대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근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게 되면 다주택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외적으로 이 주택의 소유자가 몇 주택 이상 소유하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and 이때 받은 보증금 등이 얼마 초과면 3억 원을 뭐하면 초과하면 이때는 주택이라더라도 간주임대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그 얘기죠. 바로 시험에는 이게 나옵니다. 그러면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조건은 첫째 몇 주택 이상? 3주택 이상 소유입니다. 그리고 and 개념입니다. and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 3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외우셔야 할 숫자가 있죠. 뭐죠?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3억 원을 뭐 할 때? 초과할 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걸 앞으로 332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뭐라고? 332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32면 과세를 하는 거고 332가 아니면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게임 끝난 겁니다. 그래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땐 그때는 주택이라도 간주임대료 계산한다 안 한다? 한다. 332 꼭 기억하세요. 그러나 이게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그러면 시험에는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 이렇게 나오지 않겠죠? 뭐로 나오죠? 상가나 뭐로? 토지로 나오겠죠. 그러면 시험에 뭐가 나면 상가나 토지가 나면 주택이다 주택이 아니다? 주택이 아니다는 얘기고요. 주택이 아닐 때는 무조건 간주임대로 무조건 과세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난이도 높일 때는 1로 나옵니다. 출제료는. 요거를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한번 문제 풀 텐데 요즘 여기서 난이도 높이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부동산 임대소득 금액 계산 나오면 절대 간주임대료 안 빠집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간주임대료 목적물이 뭐이면 주택이면 원칙 간주임대료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해. 왜 안 한다고? 서민들의 임차 부담이 커질까 봐. 그런데 무조건 과세를 안 하면 다주택자들이 너무 혜택을 받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일 때는 332일 때는 이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한다. 이때 332는 뭐야 여러분? 3주택 이상을 소유하는 거야. and 받은 보증금이 얼마? 3억 원을 뭐 할 때 여러분? 초과. 이 두 가지를 모두 어떻게 돼? 충족할 때만이야? 또는이 아니야 뭐야? and 개념이야. 그러면 결국은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율 따질 때는 뭐 세봐야 되고 주택수 세부해야 되고 주택수가 몇 개 이상 나면 3개 이상 나면 다시 한번 뭘 따져야 돼? 보증금액을 따져야 되는 거죠. 오케이? 계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꼭. 그런데 이게 주택이 아니라 뭐면 상가나 토지 등일 때는 이때는 간주임대료 무조건 뭐야? 무조건 과세. 무조건 과세. 요즘 출제들 좋아하는 패턴이죠. 있죠? 자 됐어요. 그래서 간주임대료 꼭. 자 이제 또 관리비 보죠. 관리비 받죠?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그럼 그 관리비는 임대인이 먹는가? 임차인한테 돌려주는가? 관리비는 임대인이 먹는 거잖아. 그러니까 과세 대상이 어떻게 하라고요? 포함하는 거죠. 포함하는 거죠. 그래서 관리비를 받았다. 그러면 그는 과세 대상 소득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 그거죠. 다만 주의사항이 하나 있죠.
관리비 중에서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실제 전기료, 수도료 등의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이거는 임대업자가 먹은 거야? 공과금 낸 거야? 공과금 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임대업자가 먹은 게 아니죠. 그러면 얘는 과세대상 소득이야? 아니야? 아니다는 거죠. 이것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래서 관리비는 일단 기본적으로 총수익금에 산입한다, 안 한다? 한다. 다만 실제 납부한 공과금은 과세대상 소득에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보험 차익은 여러분 이건 비정상적인 경우야. 그래서 이거는 임대하던 부동산이 천재지변 등으로 해서 멸실돼서 뭘 받으면 보험에서 또 뭘 받아? 보험금을 받는 거죠. 그럼 그 보험금액이 장부가액을 뭐하면? 초과하면 그 장부가액 초과하는 가액을 뭐란다? 그러면 보험 차익이라고 이거는 과세대상 소득입니다. 그래서 나는 임대업자인데 올해 계속해서 임대가 안 되고 있죠. 공실률이 높다 보니까 총수익금액이 더 커서 오히려 총수익금액보다 필요금액이 더 커서 손실 보고 있다. 그럼 그냥 확 불질러 버리는 거죠. 불질러버리면 뭘 받고? 보험금 받는 거죠. 그럼 보험금에 대해서 장부가액 초과하는 보험금은 보험차를 계산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총수익금액과 필요금을 했는데 뭐가 더 큰가? 뭐가 더 큰가? 필요금보다 더 크면 이때는 뭐가 발생하는가? 결손금이 발생하는 거고, 오히려 당연히 총수익금에 뭐하면 더 크면 이때는 과세대상 뭐가 발생하는가? 여러분 소득금액이 발생한다는 걸 여러분이 좀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까지 설명한 내용을 좀 책을 통해서 좀 확인 좀 합시다. 자, 그래서 여러분 77조 책을 통해서 확인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은 1년 동안에 발생한 무슨 금액에서? 총수익금액에서 비과세를 제외한 총수익금에서 뭐를 뺀 거다? 여러분 필요경비를 뺀 거죠. 자, 이때에 그 총수익금액은 그 밑에 있죠. 부동산이나 부동산상의 권리를 대여하고 대가로 받은 금액으로서 수입할 거나 수입할 금액이 합계해서 자, 몇 가지로 구성되고 있다 여러분? 4가지. 그래서 총수익금 몇 가지? 4가지. 임대료, 간주임대료, 관리비, 그 다음에 보험차익이죠. 이때 임대료 적어놔. 그냥 뭐야 여러분? 월세 등으로 적어놓으면 돼요. 월세 등. 그리고 먼저 받은 선세분이 있다. 그러면 뭐 계산한다 여러분? 월수 계산한다. 요거 하나만 신경 쓰시면 되겠어요. 임대료는 다른 거 신경 쓸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간주임대료 갑시다. 간주임대료. 자, 간주임대료 거기 나와 있네요. 거주자가 상가나 토지 등의 부동산이나 부동산의 권리 등을 대여가 받은 자, 밑줄 보증금이나 전세금이죠. 밑줄 보증금이나 전세금. 이거는 임대업자의 소득이 아닌데 그거를 법에 따라서 법소정 산식에 따른 금액을 총수익 금액에 산입하는 걸 이걸 우리는 뭐라 한다 그러면 간주임대료를 한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간주임대료에 대한 정의고요. 이때 주택일 때는 몇 주택 이상이면서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 3억 원을 초과할 때 한해서만 적용한다. 그래서 주택일 때는 뭐 기억하라 그러면 3, 3일을 기억하라. 그런데 거기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요거 하나 확인할겠네요. 주택수 계산할 때 즉 3주택 이상이냐 아니냐 주택수를 계산할 때 요 주택수를 계산할 때에 자 1가구 또는 1세대당 주거 전용 면적이 얼마고 여러분 40제곱미터 이하고 여기 올해 또 개정된 거죠. and 기준시가를 따지면서 기준시가가 얼마 2억 원 이하. 역시 조건 몇 가지야? 2가지를 모두 뭐하면 충족하면 이때는 언제까지? 2021년 말까지 어떻게 한다? 주택수 계산할 때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라는 걸 잡으셔야죠. 제외한다. 그래서 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면서 기준시가 2억 이하인 주택은 주택수 계산할 때 제외하는 규정은 영구적 규정, 한시적 규정. 그래서 지금 매년 연장되고 있습니다. 원래 올해 2018년 말까지, 작년 말까지만 제외했다가 다시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한시적으로 몇 년까지 연장해서 2021년 말까지 연장했다는 걸 좀 확인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 여러분, 이 간주 임대료는 여러분,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와 상가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간주 임대료는 뭐,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와 상가등에 대한 간주 임대료 두 가지로 구분하는데, 우리 책에는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만 나왔죠. 같이 한번 보죠. 자, 이때 주택에 대한 간주 임대료는 해당 과세 기간의 보증금 합계액에서 얼마 빼라고요, 여러분? 3억 원을 빼랍니다. 3억 원. 3억 원을 왜 빼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3주택 이상이면서 보증금이 5억 원입니다. 그럼 3주택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이 얼마다고요? 5억 원. 그럼 얼마 초과했네요? 3억 원 초과해서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거죠? 이때 간주임대료 계산하는 금액은 받은 보증금액 얼마? 5억 원을 다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5억 원에서 얼마 빼라고요? 여러분 3억 원을 빼라고요. 그럼 얼마만? 2억만 과세하는 거죠. 그거에 자 동그라미 몇 프로? 60%만 60% 3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몇 프로만? 60%만 과세를 합니다. 이때 여러분은 그냥 계산할 때 적수와 365분의 1은 무시해도 상관없습니다. 적수가 뭐예요, 여러분? 적수 안 배우셨나요? 적수라는 것은 여러분 매일매일 잔액 합계 누계액을 말합니다. 매일매일 잔액의 누계액을 말합니다. 그래서 은행에서는 이자를 줄 때에 그 평잔 개념이 도입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수를 구했다는 것은 매일매일 계정 잔액의 합계액을 구하고 그거를 월수로 나눈 거 365로 나눈 게 바로 하루당 일당이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거기 360을 곱한 거는 365일 더한 잔액 합계액을 360으로 나누면 일중 평잔 잔액이 나와. 일중 평균 잔액의 몇 프로를 60%에다가 몇 프로 거기 정계금 이자율 나와 있죠? 정계금 이자율, 자, 작년까지는 1.8%다 올해부터 금리가 인상돼서, 자, 밑줄 몇 프로? 2.1%를 곱해서, 2.1% 곱해서 나온 게 바로 이자 상당액이 되는 거고요. 이게 간주 임대료입니다. 근데 여기서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뭐가 있다면, 금융수익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하라? 다시 빼라라고 되어 있죠. 임대 부분, 즉 내가 부동산 등을 임대하고 받은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은행에다 실제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은행에다 실제 예금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밑에 금융수익의 별표 3개가 있죠. 자, 거기 회차 표시가 됐죠. 실제 시험에 나왔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때 해당 간주 임대에서 차감하는 금융수익은 밑줄 수입이자와 할인료 밑줄 치시고요. 적으세요. 이자 소득이죠. 그 다음에 배당금 밑줄 치세요. 그리고 적으세요. 이게 바로 뭐죠? 배당소득이죠. 그럼 제가 아까 뭐랬냐면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걸 뭐란다 그랬죠, 여러분?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그랬어요. 금융소득. 그래서 우리 임대 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을 빼는 것은 바로 이자와 배당을 빼는 거죠.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때 이 빼는 금융수익에 수입이자와 할인령 그리고 배당금을 물론 뭘 집어넣냐? 유가증권 처분이익을 출전히 집어넣고 이 빼는 금융소득이 맞냐 틀렸냐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어요. 그러나 결론 다행이야. 이제 안 나와. 그래서 여러분이나 식은 그냥 눈으로만 보셔도 큰 의미가 의미 없다. 그냥 눈으로만 보시면 돼요. 숙지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 식 그냥 눈으로만 보시고요. 거기 기본 통칙이 있네. 기본 통칙 중에서 여러분 우리 한번 같이 눈을 보시면 자, 사업자가 부동산을 뭐 했어요, 여러분? 임대하고 이때 밑줄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여기까지 밑줄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료 외 유지비나 관리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금액 밑줄 쳤어요? 적으세요. 뭐라고 적어? 관리비. 그러면 그 받은 관리비가 있을 때는 밑줄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을 뭐한 거? 제외한. 그럼 여기 밑줄 전기료나 수도 등의 공공요금 요거는 뭐야? 실제 납부한 걸 말하는 거죠? 실제 납부한 거니까 요는 과세 대상인 관리비에 포함하라 제외라? 제외. 그럼 나머지 청소비나 난방비 등은 부동산 임대업자가 먹는 금액이니까 얘는 총수익 금액 어떻게 하라? 산입하라. 과세 대상으로 하라는 얘기죠. 시험에는 바로 2번이 나오는 거죠. 자, 2번 밑줄 전기료, 수도료 등의 공공요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액 밑줄 지급받은 금액 즉 100 적어 그냥 100 즉 임차인한테 공과금으로 받은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100.
근데 그 금액이 다시 밑줄 공공요금 납부액 밑줄 공공요금 납부액 80 적어. 그러면 받기는 얼마 받았는데 100을 받았는데 공과금으로 실제 납부한 금액이 얼마라는 얘기야? 80. 그럼 그 80을 초과하는 금액 얼마? 20. 요 놈은 뭐로 받았지만 공과금으로 받았더라도 부동산 임대소득 총수익 금액 어떻게 하라? 산입하라. 즉 과세대상 소득을 어떻게 하라? 잡아라 그 얘기죠. 말이 어렵지 아무것도 아니야. 결론 공과금으로 지급받은 금액이 실제 납부한 공과금을 어떻게 하면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대상 소득이 어떻게 하라? 포함하라 그 얘기야 여러분. 예, 그 얘기야.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제가 다시 정리해드린 게 있죠. 주택가 상가 등에 대한 월세와 보증금에 대한 과세 여부인데, 자, 상가부터 먼저 봅시다. 상가나 토지 맨 밑에. 상가나 토지를 임대하고 뭘 받았어? 월세. 그러면 여러분 결론. 월세는 그게 주택이냐 상가냐 토지냐 관계시 없이 무조건 과세하는 게 기본이야. 월세는 무조건 과세야.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야? 전세금과 보증금인데 전세금과 보증금이 모일 때는 상가나 토지 때는 무조건 과세. 근데 이제 문제는 모일 때가 문제인가? 주택일 때 문제인가? 주택일 때. 자, 주택일 때는 주택수를 따져야 돼. 주택수. 그래서 주택수가 몇 채면 한 채면 뭘 받았어도 월세를 받았어도 원체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우리 아까 비과세였죠. 1주택 소유의 임대소득은 뭐야 여러분? 비과세. 그래서 비과세야. 1주택 소유의 임대소득은. 그런데 1주택이라도 밑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밑줄 기준시가가 9억 원을 초과한 주택 저거 무슨 주택이야? 고가주택. 다시 밑줄 무슨 주택? 국외 주택. 이놈은 1주택이라도 동그라미 뭐한다? 과세한다. 뭘 받았어도 월세를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주택수가 두 채거나 세 채 이상일 때 받은 뭐는 월세는 무조건 뭐야? 과세죠. 자, 이제 보증금 갑시다. 전세금 보증금. 이때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받았을 때는 주택이 한 채와 두 채일 때는 과세를 하고 안 하고 한 채나 두 채일 때는 간주임들의 과세하고 안 하고 자, 이제 몇 채부터인데 세 채 이상부터 보증금에 대한 과세가 판단해야 되는데 자, 몇 채 이상이라더라도 세 채 이상에다 받은 보증금이 얼마 이하면 3억 원 이하면 과세를 하고 안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세 채 이상이면서 받은 보증금액이 얼마 초과되는 3억 원을 뭐 할 때만 초과액의 몇 프로를 60%에 대한 이자 상당액 몇 프로? 2.1% 2.1% 곱한 금액을 뭐로 봐서? 수익 금액으로 봐서 뭘 때려라? 간주임대로 과세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예. 그리고 그 밑에 당구장 상가 토지 등 있죠. 그건 지워버리세요. 왜? 그 밑에 상가 토지 따로 구분해놨으니까. 예. 그 상가 토지 등 무조건 간주임대로 과세 그건 지워버리세요. 예. 그래서 그 밑에 상가 토지 따로 구분해놨죠. 그러니까 무조건 과세죠. 무조건 과세. 상가나 토지일 때는.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78쪽에 보시면요. 78조 분리과세 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 특례. 우리 아까 얼마 이하할 때는 총수익금액 얼마? 2천만 원 이하할 때는 14%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그랬죠? 이때 요 14% 분리과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 식이야. 근데 이거는 우리 공인중개사 때 물어볼 내용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X 표시해. 나오면 틀려버려. 나는 맞추겠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 본인이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들어가면 못 나눌 수가 있다는 걸 좀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없어. 그냥 여러분 뭐까지만 기억하면 돼. 14% 분리과세 가능하다. 여기까지만 들어가면 되고 구체적으로 14% 분리과세 어떻게 계산할 거냐라는 것은 거기 동그라미 1, 2, 3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여기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시간 있으면 들어가. 시간이 있을 경우가 없죠. 그 다음에 여러분 양다리 6번 부동산 임대소득의 수입시기 이건 별표 하나. 자, 즉 이때 몇 년도 소득을 볼 거냐 그 얘기 여러분. 이때에 9월 1일 뭐 이거 어느 연도 소득을 볼 거냐 그걸 따지는 건데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밑줄 계약이나 관습에 의하여 지급일이 어떻게 했대 여러분? 정해져 있대. 즉 우리는 당연히 뭐야 여러분? 거기 계약 밑에다 적어. 임대차 계약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임대차 계약서에 매월 며칠 날에 월세 얼마를 지급하기로 하였다라고 뭐가 되어 있으면 정해져 있죠. 이게 일반적인 거죠. 임대차 계약서 월세 지급하면 월세 날짜 지급할 날짜 정해져 있어, 안 정해져 있어? 정해져. 그러면 그 밑줄, 그 정해진 날, 밑줄 정해진 날. 그러면 그 정해진 날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거 약정일을 말하는 겁니다. 가르고 닫고 적으세요. 약정일. 그러면 약정일에는 뭐를 말하냐? 자, 매월 10일에 월세 100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렇게 약정에서 적혀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 적혔다고? 임대차 계약서에 적혀 있다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 세법은 매달 언제? 10일에 실제 얼마를 100만 원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이걸 받은 걸로 보겠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 나오는 정해진 날은 뭐를 말한다고 여러분? 약정일. 그럼 올해 약정일에 10번 도래한다. 그러면 10회, 매월 10일 10회 곱하기 얼마? 100. 이걸 올해 소득으로 보겠다. 그겠죠. 그런데 계약서 등에 의하여 지급일이 자 밑줄 정해지지 않았답니다. 그때는 밑줄 어떤 날에 취득한 걸 본다? 밑줄 지급을 받은 날. 자, 적으세요. 지급을 받은 날은 이거는 뭐로 말하는가? 실제 현금 수입일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해진 날은 뭐를 말하는 거고요? 약정일을 말하는 거고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 지급을 받은 날은 뭐야? 실제 현금을 받은 날을 말한다라는 걸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2번 예배는 X 들어가지 마세요. 들어갔다 못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여러분 79조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 있죠? 자, 요거는 다음에 우리 한번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지금은 당장 지난번에 설명 들어갔나 안 들어갔나 요거? 예전 교수님한테 안 했나요? 안 했어? 그러면 해야 되겠네. 자, 요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고 끝낼게요, 오늘. 자, 요게 뭐 공제를 한다, 공제를 하지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여러분이 책을 보더라도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자, 어렵지 않아요. 자, 제가 1년 동안 갑돌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얼마인가 봤더니 3개 소득이 있어. 그래서 한 번은 100, 한 번은 20의 손실이 발생했고요. 한 번은 10의 이익의 소득이 발생했어. 그래서 제가 소득이 이렇게 6가지 이자 소득, 배당 소득, 사업 소득, 근로 소득, 연금 소득, 기타 소득 중 몇 개의 소득이 발생했다고요? 3개. 3개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한 번은 얼마고? 100가, 하나는 20. 요게 바로 뭐야, 여러분? 마이너스 20. 요거 결손금이야, 요게. 그래서 3번의 소득이 발생했는데 2번은 이익이 발생하고 소득이 발생하고 한 번은 뭐가 발생한가? 손실이 발생하죠. 그러면 결론, 나는 1년 동안에 얼마 벌어들인 게 결론. 1년 동안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 되는가? 90이죠. 왜냐하면 사업을 하다 보면은 뭐가 발생할 때도 있고 이익이 발생할 때도 있고 뭐가 발생할 수도 있는가?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럼 난 지금 뭐가 하나가 발생해서 결손금. 그러면 이때에 3개의 소득 중에서 실제 내가 벌어들인 금액은 얼마야? 90이죠. 2번의 이익 110과 한 번의 손실 20을 빼니까 얼마 발생해서 90. 그럼 이때 이 결손금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늘리는 역할이야, 줄이는 역할이야? 줄이는 역할이죠. 줄이는 역할. 결손금은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뭐 하는가?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걸 20의 결손금 발생한 걸 다른 소득금에서 뭐 했어? 뺐죠. 빼는 걸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빼는 걸 뭐라 하는 거야, 여러분? 공제한다 그러는 거야, 공제한다. 다른 소득 금액에서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빼는 거죠. 그럼 110에서 얼마 뺀가? 20을 뺀 걸. 그래서 얼마 돼서? 90. 그래서 공제한다는 것은 과세 대상 소득을 얼마로 하라는 얘기야? 90으로 하라는 얘기야. 근데 공제하지 말해. 공제하지 말라는 것은 이 금액을 있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없는 걸로 봐라. 그럼 얼마로 하라는 얘기야? 과세된 소득을 110으로 하라는 얘기야, 110. 그래서 거기 보면 공제 동그라미, 공제 X 이런 말 나왔죠? 지금 그걸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결론, 손실이 발생했는데 공제한다는 것은 다른 소득 금액을 어떻게 하라는 얘기고 빼서 여기 보면 얼마로 하라는 얘기고 과세된 소득을 90으로 하라는 얘기고 공제하지 마라.
그러면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마란 얘기야. 빼지 마라. 그럼 빼지 마라면 얼마로 하라는 거야? 과세 대상을 110으로 하는 거야. 그럼 오히려 공제를 하지 마는 것은 결성금을 공제하지 마서 혜택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가? 불이익을 주는 거죠. 불이익을. 자, 그러면 이제 뭐냐? 이 마이너스가 나온 거, 결성금이 나온 것이 결성금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거다. 그러면 뭐?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이다. 그러면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어떠하는 얘기고 공제를 하세요. 빼란 얘기고 주택 이외의 임대업, 즉 부동산 임대업에서 발생했다. 뭐 토지나 어디 상가 등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이다. 그러면 이때는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빼라 빼지 마라. 빼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빼지 말라는 것은 얼마로 하라는 얘기고 100으로 110으로 하는 얘기고 빼라는 것은 100으로 90으로 하라 그 얘기죠. 이해하셨나요? 네, 여기까지만 봅시다. 2월 결성금은 나중에 보시고요. 그래서 결론 내릴게요. 내가 뭐가 발생했어 올해? 결성금이 발생했어. 근데 그 결성금이 어디에서 발생했으면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했으면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어떻게 하라? 공제를 하라. 그러나 요 결성금이 주택이 아닌 토지나 상가 등 임대업 다른 부동산에서 발생했다면 공제하라 공제하지 마라? 공제하지 마라 그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여기까지? 다만 주택일 때는 다른 종합소득금에서 공제한다고 그랬죠. 공제를 하는데 무조건 공제를 하는 것은 아니고 공제는 종합소득금액의 순서가 정해져 있어. 그거 써져 있죠 여러분. 근연기 2배 이렇게 동그라미 치세요. 근연기 2배. 주택 임대업일 때는 근로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순으로 공제한다고 했잖아. 그걸 그렇게 다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어떻게 하면 돼 여러분? 2배사 근연, 죄송합니다. 네. 근연기 2배, 근연기 2배. 이 순서대로 빼는 겁니다. 이 순서대로 빼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 아까 우리 소득세 제가 이렇게 외워달라 했죠. 2배사 근연기 이렇게 외워달라 했죠. 그러면 아까 2배사 근연기에서 지금 부동산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성금이죠. 어디에서? 주택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성금이다. 그럼 그 다음에는 뭐야? 근, 그 다음에 연, 그 다음에 기. 여기서도 공제가 안 되면 나중에 어디? 2배. 그래서 요 순서야. 근연기 2배. 그래서 이거 뭐 따로 외우시지 않으셔도 예, 요 2배사 근연기에서 사업소득, 주택 임대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음 뭐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그리고 이자소득 배당 순으로 어떻게 하라? 공제하라. 여기까지 보시고요. 2월 결성금은 뭐냐? 올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이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걸 뭐라는 여러분? 2월 결성. 2월이 뭐야 여러분?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다 가다 보면 여러분 이런 거 보잖아요. 2월 재고전, 눈물의 2월 상품 떨이 뭐 이런 거. 그래서 2월 너구나 그러면 돼. 넘어왔구나. 네. 그래서 2월 결성만 다음에 또 하기라고요. 그냥 오늘은 어디까지만 결손금은 주택에서 발생한 건지 주택의 부동산에 발생한 건지 구분해서 주택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근연기 2배에서 어떻게 한다? 공제한다. 그러나 주택을 제외한 토지나 상가에서 발생한 결성금은 다른 소득에서 공제한다 못한다? 못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부동산 사업소득은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X 치세요. 안 나올 거야. 물론 나오면 다 틀리는 거야. 그럼 너나 없이 다 틀리니까 기분은 편안해요. 예. 나만 틀릴 때가 문제가 되죠. 다 틀린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0쪽 갈게요. 양도소득세. 요거는 이제 우리 다음 주부터 한번 지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